자, 오늘 뉴스 브리핑에는 새로이 중동 기사를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 김정은 왜 지금 시리아 대통령 만나나 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기사 분량이 다소 길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 전문 전체를 읽고자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읽지는 않겠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분만 발췌해서 읽고 또 해석을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기사 전문은 제가 첨부하는 링크에서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가 무척 지금 한 번 더 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안 좋은 쪽으로 봐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이 지금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통칭 아사드 대통령이죠. 이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 어디서 만나느냐? 시리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서 즉 국빈 방문을 해서 만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참 쇼킹한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는 지금 이제 내전 때문에도 전 세계에 관심을 끌지만 중동의 정세 불안의 핵심 근원지가 바로 그곳이고 또 이제 미국이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이제 문제 국가 중에 하나가 시리아이기 때문이죠. 그 시리아라는 나라는 과거에 그 이스라엘 적대시 정책과 그런 전쟁을 하기도 하면서 핵 개발을 추진했었고 2대에 걸친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북한과는 군사적으로 매우 유착된 관계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핵 개발을 진행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사보타주로 인해서 결국 그 핵 개발 자체는 중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 관계는 계속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핵 개발이 비밀리에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기사 내용 자체에도 시리아의 핵 개발 의혹, 또 북한과의 핵 개발 의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을 왜 김정은이 지금 하필이면 지금 만나려고 할까요? 라는 의문을 저는 제기를 합니다. 이거는 안 좋은 신호죠. 기사 내용에 그렇게 나옵니다. 트럼프가 싫어할 수 있다. 트럼프는 지금 이제 아사드를 제거하기 위한 그 블랙리스트의 첫 번째 타겟으로 올려놓은 정도의 그런 혐오 인물인데, 기피 인물, 혐오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아사드를 왜 김정은이 이제 미국과 이제 회담도 해야 되고 또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그 전향적인 제스처를 그동안에 이제 일정 기간 보여왔었던 김정은이 이러한 그 급작스러운 이상한 국빈 초청을 한다는 것은 이게 뭐를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기사 내용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 김 위원장이 2011년 집권한 이래 처음으로 자국에서 맞이하는 해외 정상이 된다. 김정은이가 2011년 집권했으니까 지금 이제 7년 해 먹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 국빈 방문을 했던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뭐 장관급, 이제 대사급은 접견을 하고 했었지만은 소위 말해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으로 북한에서 했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서 이제 그 주요 국가들과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주요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해야지 이제 국제 무대에서 본격 어떤 정식으로 지도자로 인정받는다 하는 그런 일종의 룰이 있습니다. 암묵적인.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출되고 나면 한국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미국 방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김정은은 지난 통치 기간 동안 완전히 은둔형 외톨이였다. 예, 소위 말해서 히키고모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오다가 이제 국제사회에 그 자기 껍질을 벗고 조금 고개를 내미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판문점에서 문재인을 2번씩 만나가고 이제 문재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구축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보다 흉악한 인간은 아니네. 뭔가 좀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좋은 이미지를 줬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그 문재인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아베도 아니고 뭐 심지어는 시진핑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의 푸틴도 아니고 국빈으로 1번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왜 아사드죠? 이 이제 자국민을 학살하고 내전을 통해서 이제 공포 정치를 지금까지 해 왔었고 온갖 잔혹한 짓을 골라서 하는 이 아사드라는 이런 이대세습 독재자를 왜 만나는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기사 전문을 보겠습니다. 이들 매체는 아사드 대통령은 앞으로 조선을 방문해서 김정은 각하를 만나 뵈올 결심이라며, 이 매체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각하께서 최후 승리를 이룩하시어 조선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사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아사드라는 인간은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적이죠.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 통일을 적극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원수네요. 조선과의 친선 관계를 변함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과 아사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리아 관영 매체들은 아사드 대통령의 방북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왜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거 보도하면은 이제 미국이 감시하고 있다가 아사드가 전용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리아 뭐 내전하는데 뭐 제대로 된 그 북한까지 갈 수 있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전용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뭐 어느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가든 뭐 이제 비밀리에 어디로 어떻게 숨어서 가든 간에 미국이 감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는 공개 안 하죠. 날짜는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지금 12일로 날짜가 못 박혀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설왕설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 이렇게 북한이 자국에서 평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야 되는 싱가포르에서 하는 회담인데 그것도 날짜와 그런 그 장소 같은 부분이 사전에 다 공개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요. 이러면은 굳이 뭐 미국이 안전을 보장하고 어쩐다 할지라도 제3국에서 어떤 첩보 조직이나 테러 조직이 이를테면 모사드라든지 뭐 CIA가 어떤 그 비행기를 폭파시키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사람들의 의구심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실현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정은이 자기 이제 비행기 폭파될 거를 감안하고 감수하고 설마 올까? 뭐 혹시 정말로 오더라도 이제 문재인이 그 아시아나기 대절해 줘가지고 그거 타고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아무리 모사드가 김정은을 죽이려고 해도 우리나라 아시아나나 대한항공기나 뭐 그런 거 폭파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리아 매체들이 관영 매체들이 아사드의 방북 날짜를 보도 안 하는 것은 그 첩보상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북 사실 자체는 미국에 대한 도발이요 도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리아가 미국에 대해서 던지는 도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지 날짜를 밝히지 않은 것은 보안상의 이유라고 봅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오랜 동맹이고
양국은 2차 대전 이후 수교를 맺고 함께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걷고 있다. 시리아는 한국과는 수교를 맺지 않은 북한의 단독 수교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시리아, 그리고 오늘 현대의 시리아라는 나라, 그 괴리와 그 간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가 지금의 그 시리아라는 사실을 별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고 공격하고 서로 간에 이제 유혈 전쟁이 계속되는 그러한 관계였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현대에 와서도 중동 전쟁에서 계속해서 숙적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도성은 과거 사도 바울이 거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 총독에게 잡힐 뻔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한테는 그 박해를 가하는 도성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은과 아사드 대통령의 공통점은 둘 다 부자 세습을 했다. 물론 김정은은 3대 세습을 했지만은 아사드도 만만치 않은 세습 권력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사드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미지 정치를 잘 구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매체에 자신을 잘 포장해서 내보내고, 굉장히 선하고 엘레강스하고 뭔가 좀 문화적인 이미지를, 서방적인 그 서방의 그런 아주 평범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리아 관영 매체들에서 내보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아사드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이제 그 다마스커스 그 옆에 그 인근 지역에서 최근까지 계속 내전 상황이었었죠. 거기에 싸우고 있는 그 민병대, 친정부 민병대들 격려하러 가는 그러한 그 동영상 클립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보면은 굉장히 소탈하고 이제 전방의 군인들한테 뭐 어깨 동무하고 격려하고 이런 식으로 친서민적인 이미지 보여주는 것, 아주 능수능란한, 소위 말해서 아주 능구렁이 같은 인간이 이 아사드라는 것이요. 그리고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김정은이라는 자도 굉장히 이미지 구축에 능한 자인 것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외부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굉장히 이미지를 잘 포장해서 내보냅니다. 절대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추지 않는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아사드하고 김정은이 나이 차이는 있기 때문에, 아사드가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노회함에 있어서는, 그 교활함에 있어서는 아사드가 더 한 수 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항상 대립하고 싸웠던 만큼 굉장히 전략 전술이 발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물론 그 시리아가 나중에 헬라 제국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제 안티오쿠스 왕조 시대, 그때에도 수많은 전쟁들을 했었고, 또 로마 제국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십자군 원정 시기에도 시리아는 여전히 그 유럽에서 오는, 또는 그 중동에서 출발하는 군대들의 그런 그 발원지, 어떤 중간 보급기지, 이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곳은 그 전략가들이 탄생하는 요람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드라는 굉장히 교활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그야말로 이제 전략 전술에 능한 귀재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요. 이제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 독재자 가다피,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 외에 루마니아에 좀 오래됐지만은 차우체스쿠 독재자, 이런 그 좀 IQ가 낮은 독재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반대파에 의해서 제거당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는데, 이 아사드는 진짜로 생존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소위 말해 바퀴벌레급 생존력을 가진 인간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제재하고 또 수시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미사일도 날리고 폭격하고 또 이제 서방에서도 죽이려고 노리고, 이스라엘 심지어 가장 중동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이스라엘조차도 아사드의 목을 따기 위해서 수시로 노리는데, 이 아사드는 시리아 내전 동안 계속 자기 위치를 지켰던 것이요. 그리고 자기 권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복종이고, 그야말로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담이지만 언제였던가 한 2년,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2년 전 정도에 그때 시리아 내전이 한창 최고조에 달했었고, 그때 당시 아사드에 대해서 저는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적그리스도 같이 보인다, 적그리스도의 후보처럼 보인다는 생각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사드가 생존하리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그야말로 어떤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이 스토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리아에 북한이 장교들을 보내서 지원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15년 수도 다마스커스에 김일성 주석 기념비를 세우고 공원을 개장했다. 아사드 대통령은 2015년에서 16년 총 14번의 북한 기념일 중 11번에 걸쳐서 김정은에게 축하 인사 보냈다. 이 밖에도 아사드 정권이 북한에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백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다 후원하고 있어요. 시리아가 그렇게 부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이 시리아가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 지역도 아니고, 농업 국가 아니겠습니까? 주로 산업이, 주된 산업이 농업 쪽인 걸로 알고 있고, 석유는 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사실 전략적으로 세계 대전략이라는 면에서 볼 때 주요 강국들이 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홍콩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항구가 러시아가 차용해 임차해서 쓰고 있는 항구가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로부터 또는 동쪽의 이란으로부터 또 과거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로부터 이러한 얽혀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지이다 보니까 계속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시리아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듬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화학무기 제조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들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유엔 회원국 재고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8월 자국 미사일 기술자들을 시리아에 보내 바르자 아드라 하마에 있는 화학무기 미사일 시설에서 일하게 했다.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어떤 미사일일까? 중장거리 탄도탄을 포함해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후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북한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렇다면 그 동일한 기술이 시리아로 넘어갈 경우에 이것은 중동 사태에 매우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리아와 북한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리아를 이미 2차례 미사일로 타격한 전력이 있죠. 한 번은 작년에 했었고 또 한 번은 바로 최근에 했었고, 그때마다 이제 그렇게 한 공격의 주요 명분은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자국 민간인들에게 사용했다 하는 이유를
그런 이유 때문에 시리아에 폭격을 가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한에 대한暗黙의 경고이기도 했었던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가 보기로는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화학무기라는 것의 출처가 사실은 북한이라는 그런 강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사 내용 블라블라 중간에 뛰어넘어서 마지막 단락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시리아에 핵 은닉한 의혹이 있다. 현지 언론은 아사드 고향에 지하 비밀기지가 있는데 거기가 북한이 건설해준 기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지금 김정은이 미국과 회담하기 전에 어디로 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금 의혹 제기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핵무기를 빼돌리려고 한다. 그 시리아에 있는 북한이 건설한 비밀 기지로 핵무기를 옮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태영호 공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인데, 그가 핵무기의 일부를 미국과 한국에 넘기고 대부분은 비밀리에 숨겨놓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리에 숨겨놓는 장소는 물론 북한 내부에 있는 지하 터널이나 어떤 지하 비밀 시설 같은 데 숨길 수도 있겠죠. 그와 동시에 또는 국외로 옮긴다면 북한의 동맹국가 중에 하나에 옮길 수가 있고, 뭐 그 장소는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시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파키스탄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에 옮긴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 미국이 그러한 그 정보가 포착이라도 되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은 아닐 것 같다는 얘기예요. 또 중국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뻔하고 진부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굳이 국제 전략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해도 뭐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은 뻔한 전략은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려고 하기 때문에 예외의 변수를 노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거리상 매우 떨어져 있는, 그래서 설마 시리아까지 그럴까라는, 시리아까지 북한의 핵무기를 옮겨다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리아가 그런 적지가, 그런 최적지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 비밀기지가 시리아에 있는데, 그 시리아의 기지에 어디에 있는가? 라타키아주 카르다하 산악지역의 깊은 골짜기 지하에 긴 터널 형태로 지어져 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3월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까지 7년이 걸렸다. 최근까지 지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7년이 걸렸다. 이 카르다하는 아사드 대통령의 고향이다. 자만 알 와슬은 이 기지는 북한 전문가가 설계하고 감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지 규모가 크고 산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단순한 화학무기 공장이나 저장고가 아닌 핵무기 개발 시설일 수 있다고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설일 수도 있고 핵무기를 보관하는 시설도 될 수가 있겠죠. 이걸 북한이 7년에 걸쳐서 건설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어떤 시리아가 평시의 상황도 아니고 정권이 정권이 붕괴가 될 수도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7년의 내전 기간 중에 꾸준히 북한이 기지를 건설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저희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의 지하 터널 건설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죠. 어떤 공개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지만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수많은 이제 장거리 지하 땅굴을 뚫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 자체 내에도 지하에 그 산속이라든지 그 평양에도 포함해서 각종 그 장거리 지하 터널들을 엄청나게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거의 지하 도시를 구축하다시피 해놨기 때문에, 북한이 시리아에 가서 7년 동안 그것을 세웠다고 하면, 터널을 뚫었다고 하면 그 규모와 그
견고함과 또 어떤 그 시설의 그 보안성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핵무기 보관과 개발 시설일 가능성이 저도 역시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침 올해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제스처를 거짓으로 취하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제조한 핵무기들의 태반을 미국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주는 척하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 몇 개만 넘겨주면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핵무기는 이제 시리아로 넘겨줄 것이 아닌가. 여기 라타키아주에 있다고 하는 이 선악 지하기지로 이송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뭐 혹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20, 30개 이러한 핵무기들을 우라늄 핵탄두들을 어떻게 비행기에 실어서 옮길까 아니면 뭐 차량에 실어서 옮길까 아니면 철도로 옮길까. 솔직히 비행기에 실어서 옮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건 또 이제 위성에 탐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밀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데 관건은 중국이 그것을 묵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상을 거쳐서 가든 이제 항공을 거쳐서 가든 간에 중국이 그것을 전반적인 상황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부가 갈린다고 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있어서 비호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나라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요. 이 지하 기지는 아마 그 벙커버스터 중에서도 그야말로 모든 폭탄의 어머니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초거대 폭탄이나 아니면 그 핵 벙커버스터급으로 여러 발 투하하지 않고서는 거의 붕괴시키거나 관통하기가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정상급 터널 기술을 가진 북한이 7년 동안 건설했으니까 그 신부 지하에 건설을 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벙커버스터 가지고는 때려가지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지로 북한 핵무기가 다 숨어버리면은 이거는 절대로 어떤 지상 병력이 들어가서 폭파시키거나 해체하기 전에는 공중 공격 가지고는 이걸 없애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선택의 옵션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이것을 비밀 이송하기 전에 선제 북폭을 단행해서 그걸 원천 좌절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핵무기가 이송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다가 그것이 이 기지로 들어가기 직전에 타격을 하는 것이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공군과 또는 지상군의 역할까지도 함께 가미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요. 시리아 현지에서는 시리아 현지에서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지상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전자라고 하면 즉 그 전격 북폭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이 전격 북폭이라는 것은 이 이송되는 핵무기를 겨냥한 또는 그것을 노획하기 위한 전격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공격을 가한다면은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부분이 결국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 핵무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현재까지 제조한 핵무기들을 그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획당해 버리면 진짜로 북한은 자기들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 비핵화가 타의적 비핵화가 돼버리는 셈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북한 문제 자체는 한 수 접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거의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고, 그러면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권 교체가 되고 말 것이에요. 자, 이 상당히 해피하다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물론 이 시나리오에도 맹점은 있고 위험성은 있습니다. 전격적인 노획을 실패할 경우에 북한은
그 핵무기를 옮기는 대신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이제 핵전쟁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이 실패할 경우에는 상황이 상당히 암울해지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 제가 언급했던 시리아 현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때려잡는다, 노획한다 하는 부분도 역시 중동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란이 개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근 터키라든지 러시아까지 개입하는 그야말로 3차 대전급 중동 전쟁의 발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로 쉬운 옵션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위험성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자국의 핵무기를 시리아에 완전히 은닉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요. 북한의 핵무기가 수십 개의 핵무기가 시리아로 고스란히 옮겨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리아가 그것을 미사일에 실어서 라든지 아니면 전투기에 실어서 이스라엘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저없이 시리아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의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북한은 지금 6월 12일 이전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상의 숫자의 그 핵무기들을 30기든 40기든 또 뭐 50기든 그 이상의 핵무기들을 핵탄두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비밀 장소에 옮겨놔야만 되는 것이에요. 옮겨놓지 않으면 미국의 사찰 단원들이 들어가서 다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또 북한은 미국과 회담을 하는 이상에 미국 정부의 사찰은 일단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면 다시 전쟁 옵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형식적이나마 미국과 또는 IAEA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사찰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북한이 물론 지하에 땅굴은 거미줄같이 뚫어놨다 할지라도 일단 정밀 수색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결국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옵션은 북한과 멀리 떨어진 자신의 동맹국으로 핵무기를 옮겨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중국은 그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이제 도로망으로 바로 연결돼 철도나 도로로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옮기기가 용이하다는 점은 있지만 국제사회의 감시가 무섭기 때문에 또 중국의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부분에서 난감하기 때문에 시진핑은 그것은 사용을 할 것이요. 북한 핵무기를 중국에다 옮겨오는 비밀리에 숨겨놓는 그런 위험천만한 짓은 아무리 배포가 큰 시진핑이라 해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아사드는 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 아사드는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네요. 자, 이제 제가 읽을 기사 내용은 지금 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하 비밀기지 얘기가 이게 기사의 마지막 단락이었었으니까 여기서 끝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김정은에게 남아있는 선택의 옵션은 몇 가지 없습니다. 미국에게 전적으로 백기를 드는 것이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 개의 핵무기를 미국에 그야말로 상납하고 그 대가로 미국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파멸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권 보장이라는 것이 절대로 말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핵을 포기한 나라들에 대해서 정권 보장 또는 그 국채 보장이라는 것을 약속을 한 경우가 있지만 실현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실현이 안 된 경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리비아이고 또 다른 하나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역시 냉전 시대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 ICBM들을 그 무장 해제하면서 그 대가로 서방으로부터 군사적인 안보의 보장을 받기로 했지만은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조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동부 지역을 병합하고자 했을 때 서방은 그 기정사실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요. 핵무기가 없으면 결국 있던 핵무기를 넘겨준 대가로 그렇게 국가가 해체되거나 그러니까 해체까지는 아니라도 약화되거나 또는 정권이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인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자신의 정권 안보, 정권 생존은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미국은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관철이 될 때까지 북한을 무한정으로 압박한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일단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은 피하고 봐야 되는 것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시리아로 옮겨놓음으로써 미국한테는 새로운 숙제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이요. 자, 미국한테 있어서 시리아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 북한 핵이 시리아로 가면 그건 시리아 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그걸 다시 북한으로 돌려놓으려고 해도, 자, 가령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욕심이 나서, 그 30개, 40개 핵무기 우리가 그 중에서 반띵해서 15개는 우리 가지고 나머지만 너희 다시 가져가라라고 해도 북한이 그거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핵무기가 한번 시리아로 넘어가면 그 핵무기는 시리아에서 계속 쓰일 것이에요. 그 주변 위협용으로 쓰일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용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란의 핵개발, 시리아의 핵개발 또는 이라크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또 정보전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막아왔기 때문에 중동 여러 나라들의 핵개발은 대부분 좌절되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도 지금 사람들이 이게 설왕설래 이게 진짜 핵폐기가 된 거냐 아니냐라고 말이 많지만 일단은 그 신속한 핵개발의 완성은 지금 보류시켜 놓고 저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에 있죠. 어쨌든 이란은 지금 완성된 형태의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핵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완성된 핵무기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완성된 버전의 우라늄 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핵탄두가 북한에 있어도 그 자체로서 일본이라든지 남한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또는 미국의 그 ICBM에 실려질 경우에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되지만은 자 그것은 이 사태의 일부분을 반영할 뿐입니다. 북한 핵 사태의 진정한 위협은 그것이 중동으로 확산될 때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는 것이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예언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불씨를 북한이 중동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는 그 북한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서 약간 그 친이스라엘적인 여론 조성을 하는 약간 우파 애국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운동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인식을 깨우는데 부족하다는 것이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북한의 핵이라는 이 공통의 적으로부터 위협당하는 공동 운명체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은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진짜로 거기에 핵무기가 옮겨진다면은 이스라엘은 전면적인 핵전쟁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로 어느 때든 떨어질 수 있는 핵무기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을 한 상당한 이유가 우리 남한 정부에 있게 되는 것이요. 사실상 김대중이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시켜줬고 그 뒤에
노무현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조하기도 하고 뒷돈도 대주고 또 북한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불씨가 번지다 보니까 이스라엘까지도 우리가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이 한국 민족이 끼치고 있는 이 해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가 미안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쨌든 북한도 잃어버린 반쪽인 우리 한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역사가 얄궂게 흘러서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핵무기를 대주고 핵 개발을 시켜주고 이런 민족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개개인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되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남북화해 불가침 정전이 아니라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또 연방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거 하면서 이 한국만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건 거기에 핵전쟁이 나건 말건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고 죄를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여기고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